1552년 10월 한 터키 지휘관이 헝가리 요새 앞에 서서 지금껏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명령을 내렸다. 광부들을 불러라. 그의 군대는 5주 동안 이 요새의 모든 것을 퍼부었다. 대포, 보병, 사다리, 불,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이미 성벽을 향해 돌격했다. 수백 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이제 계획은 단순했다. 기초 아래의 터널을 파라. 갱도를 화약으로 채워라. 벽을 아래에서 무너뜨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묻어버려라. 성공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요새 안에서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장군도 아니었고 훈련된 기술자도 아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상적인 물건들을 무기로 탈바꿈 시켜온 한 남자였다. 불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들. 불꽃이 닿기 전에 사람을 죽일 만큼 짙은 연기로 터널을 가득 채우는 장치들. 그의 이름은 구르갈리 보라미사였다. 그가 그 터널들 속으로 보낸 것은 이 포위전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자.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벌어진 일은 훨씬 더 끔찍했다. 첫 번째 대포가 발사되기 전 오스만군은 에게르 안으로 전가를 보냈다. 위협이 아니었다. 일종의 예의였다. 요새를 넘겨라. 문을 열어라. 살아서 걸어 나와라. 재산도 지켜라. 가족도 지켜라. 거부한다면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표준적인 관례였다. 오스만군은 빈말을 하지 않았다. 헝가리의 모든 요새 지휘관들은 같은 제안을 들었고 거의 모두가 수락했다. 대안은 전투가 아니라 본보기였기 때문이다. 테메스바르 요새는 몇 주 전에 항복했다.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휘관 란티 이슈트바는 칼을 내려놓은 후 살해되었다. 그의 수비대는 무장 해제된 뒤 도륙되었다. 드레겔리 요새는 거부했다. 32일 후 지휘관 줄디 귀르기는 죽었다. 그의 부하들도 죽었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 에게르 안의 사람들은 선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항복하면 살 수도 있었다. 아닐 수도 있었다. 저항하면 거의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바라보고 있던 남자, 그들의 지휘관 이슈트반 도보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수비대를 모았다. 대략 2,000명. 전부 군인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무기를 잡아본 적조차 없었다. 그는 오스만군의 조건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리고 서약을 읽었다. 항복에 대해 입에 올리는 자는 수비대에 의해 즉석에서 공개 처형한다. 그는 그들에게 싸우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요새 안의 모든 사람이 평생 기억하게 될 행동을 했다. 모든 이들 앞에서 오스만군의 서신을 찢어버렸다. 포위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덫은 이미 닫혀 있었다. 여기는 크림슨 히스토리언즈입니다. 역사가 피를 흘리고 잊혀진 자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얻는 곳. 방금 들은 것은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이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대부분의 채널이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첫 번째 대포가 발사되기 전에 도보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지원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지원 부대도 지평선 너머의 기병대도 없었다. 에게르는 혼자 싸우거나 혼자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리고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요새 하나를 잃는 것 이상을 의미했다. 에게르는 상부 헝가리로 통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에 여전히 세수를 안겨주는 마지막 지역, 광산 도시들은 남은 합스부르크 군대를 지탱하는 세금 기반. 에게르가 함락되면 오스만군은 단순히 또 하나의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돈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었다. 돈이 없으면 군대도 없었다. 미래의 저항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오스만군은 습격대를 보내지 않았다. 군대를 보냈다. 추사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출처는 이에 동의한다.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사이. 노련한 병사들, 중포병, 공성전 훈련을 받은 기술자들. 이에 맞선 것은 대략 2,100명의 수비대였다. 군인은 약 1,500명. 나머지는 주민들, 여성들, 성직자들, 성벽 뒤로 도망쳐온 농부들이었다. 군대가 지평선에 나타났을 때 비율은 대략 18대 1이었다. 그리고 이 포위전이 끝날 무렵 그 2,100명 중
절반이 죽거나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우물은 말라 있었다. 성벽은 흙과 시신으로 겨우 붙어 있는 돌무더기였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유럽 최대의 군대가 그들의 성문 앞에서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스만군이 요새를 아직 함락할 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향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먼저 시작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배신으로 시작되었다. 오스만군이 에게르 안에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수비대는 스스로 자멸할 뻔했다. 몇몇 남자들이 탈영을 시도했다. 다른 이들은 오스만 지휘관들과 비밀 협상을 시도했다. 편지들이 압수되었다. 계획이 발각되었다. 도보는 서약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처리했다. 공개적으로. 처벌의 세부 내용이 모든 출처에 완전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메시지는 두 번째 시도가 기록되지 않을 만큼 분명했다. 이 부분이 서사를 복잡하게 만든다. 에게르의 수비대는 함께 서기로 선택한 공동체로 단결된 존재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단결은 강제된 것이기도 했다. 1552년 9월 9일 오스만군 포병이 발사를 시작했다. 소리 자체가 첫 번째 무기였다. 성벽을 뒤흔들고 며칠 동안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포격. 도보는 교대로 맞섰다. 수비대를 교대조로 나눴다. 한 그룹이 쉬는 동안 다른 그룹이 성벽을 지켰다. 한 구역이 피격되면 먼지가 가라앉기 전에 수리대가 투입되었다. 그러나 요새에는 어떤 교대 일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물. 에게르의 우물은 지속적인 공성 조건에서 2,000명이 마시기에 충분한 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배급이 일찍 시작되었고 포위전이 계속되면서 부족분은 두 번째 적이 되었다. 싸울 수 없는 적, 오직 견뎌야 하는 적. 그 사이 보라미사는 요새 안에 임시 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오스만군이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무언가를 만들면서. 그러나 그가 완성하기 전에 첫 번째 공격이 왔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왔다. 첫 번째 전면 공격은 남쪽에서 왔다. 오스만 보병이 자체 포병의 엄호 사격 아래 전진했다. 성벽의 가장 취약한 구역을 압도하도록 설계된 협조 공격이었다. 그들은 성벽에 도달했다. 사다리가 올라갔다. 첫 번째 파도가 오르기 시작했다. 수비대는 꼭대기에서 그들을 맞았다. 화살로도 아니었고 화승총 사격도 아니었다. 모든 것으로 끓는 물, 가열된 모래, 돌, 불붙은 역청, 아래를 향해 들어 올려 던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던지는 사람들이 전부 군인은 아니었다. 여성들이 가마솥을 날랐다. 역청을 끌어왔다. 사다리가 흉벽에 닿으면 일부는 손으로 밀어냈다. 이 세부 사항은 여러 번 전해져 왔지만 보통 빠지는 것은 그것이 일어난 이유다. 에게르의 여성들이 자원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을 운반할 사람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비대는 이미 한계를 넘어 늘어나 있었다. 모든 건장한 남자는 성벽 위에 있거나 수리하고 있었다.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자를 돌보고 불을 지피는 일은 여전히 서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돌아갔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 어린이들, 노인들을 포함했다. 이것은 영감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이들이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다. 오스만군은 물러났다. 그러나 대가는 즉각적이었다. 수비대의 사상자는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수비대에서는 모든 손실이 구조적이었다. 석공 한 명을 잃으면 성벽을 수리할 사람이 없었다. 대장장이 한 명을 잃으면 무기가 수리되지 않았다. 물을 운반하던 여성 한 명을 잃으면 다음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오스만군은 손실을 흡수할 수 있었다. 에게르는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성벽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오스만군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공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거의 일주일 동안 포격은 계속되었지만 보병은 전진하지 않았다. 요새 안에서 이 침묵은 안도가 아니었다. 더 나빴다.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르갈리 보르나미스타가 이야기에 완전히 등장한다. 성벽이 두드려지고 수비대가 탈진 속에서 교대를 이어가는 동안 보르나미스타는 요새 안임시 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 군인이 아니었다. 공학에 관심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것들을 기꺼이 실험하는 장교였다. 그가 만들어낸 무기들은 몇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불수레바퀴였다. 화약, 역청, 파편으로 채워진 나무 수레바퀴로 불을 붙여 전진하는 대형 속으로 굴러가도록 설계되었다. 폭발할 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 타오르는 재료를 넓은 구역으로 흩뿌려 공격을 조율하려는 빽빽이 몰린 병사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다. 두 번째는 화염 항아리였다. 화약 유황, 그 밖에 가연성 물질로 채워진 점토 용기였다. 성벽에서 아래쪽 집단을 향해 던졌다. 충격으로 산산이 부서지면서 불이 붙었다. 유황은 성벽 기저부 주변 공기를 가득 채우는 짓고 숨막히는 연기를 만들어냈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했다. 그러나 세 번째 범주는 달랐다. 보르나미스터가 찾을 수 있는 무엇이든으로 만든 즉석 폭발물이었다. 일부 기록은 화약과 못이 가득 채워진 속빈 통나무를 묘사한다. 다른 것들은 폭발 시 파편이 되도록 설계된 점토 껍데기를 묘사한다. 그리고 여러 당대 기록에 등장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정확한 설계는 논란이 있다. 전진하는 병사들을 향해 경사면 아래로 풀어놓도록 개조된 회전하는 화염 무기로 변형된 물방아 바퀴. 그것은 움직이면서 회전했고 사방으로 불과 파편을 날렸다. 효과는 순전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심리적이었다. 이 무기들은 일반적인 무기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했다. 스스로 움직였다. 16세기 병사들이 이해할 틀이 없는 소리와 광경을 만들어냈다. 수십 번의 공성전에서도 주저없이 행군했던 오스만 병사들이 에게르의 성벽 기저부에서 멈추기 시작했다. 무기들이 포탄보다 더 치명적이어서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기가 기세를 결정하는 공성전에서 그 불확실성 자체가 무기가 되었다. 오스만 지휘관들은 알아챘다. 다시 전략을 바꾸었다. 성벽 위로 넘어갈 수 없다면 아래로 통과하겠다. 군사적 의미에서 굴착은 그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공성 전술 중 하나였다. 개념은 간단했다. 성벽 아래에 터널을 파라. 나무 기둥으로 버텨라. 끝에 화약을 채워라. 불을 붙여라. 폭발이 터널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그 위의 땅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위에 서 있던 것을 쓰러뜨린다. 오스만군은 파악이 시작했다. 요새 안에서는 아무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 돌 속의 진동,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 성벽 근처 방들의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 도보는 다른 공성전에서도 사용된 대응책을 명령했다. 바닥에 놓인 물통들. 수면이 잔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아래에서 굴착이 진행 중임을 확인해 주었다. 오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굴착을 막으려면 직접 땅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역굴착은 자신들의 터널을 파서 적의 터널을 가로채는 것을 의미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비좁고 공기가 없는 통로에서 바위 반대편에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먼저 그들의 터널로 돌파하면 싸움은 어둠 속에서 맨손으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공간에서 벌어졌다. 이것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여러 터널들, 여러 차례의 가로채기, 양쪽에서 사람들을 생매장시킨 붕괴들. 보라미사도 여기에 기여했다. 그의 화염 장치들은 터널용으로 개조되었다. 더 작게, 유황과 가연성 물질로 채워져 밀폐된 공간을 연기와 불로 가득 채우도록 설계되었다. 오스만 광부들은 이 장치들이 투입된 후 적어도 두 터널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하나의 터널은 제때 가로채지 못했다. 성벽 기저부에 도달했다. 장약이 설치되었다.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에게르의 성벽 한 구역이 무너졌다. 전체 성벽이 아니라 병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진입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돌파구였다. 오스만군은 충분히 빠르게 움직였다. 돌파구를 통한 공격은 포위전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수천 명의 오스만 병사들이 성벽의 틈을 향해 밀려들었다. 뒤에서는 포병이 남은 구역의 수비대를 제압하기 위해 화력을 조정했다. 돌파구가 깔때기였다. 오스만 지휘부가 가진 모든 것이
그곳을 향해 밀어 넣어지고 있었다. 안에는 예비대가 없었다.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투입되어 있었다. 교대 체제는 며칠 전에 붕괴되었다. 교대가 없었다. 휴식도 없었다. 몇 주 동안 싸워온 사람들에게 이미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몸으로 포위전 중 가장 중요한 교전을 치르도록 요청되었다. 도보는 돌파구에 자신을 배치했다. 그 뒤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전투는 근접거리였다. 검, 장봉, 맨손. 일부 기록에서 돌파구는 오스만군의 수적 우위가 부분적으로 상쇄될 만큼 좁았다고 한다. 한꺼번에 밀려들 수 없었다. 무리지어 밀어 넣어야 했고 각 무리는 이 상태에서 가능해서는 안 되는 저항에 부딪혔다. 수비대는 힘으로 돌파구를 막은 것이 아니었다. 물러서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었기 때문에 버텼다. 그 전선에 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즉각적인 물리적 현실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요새가 있었다. 보로미사의 남은 장치들이 돌파구 안으로 투입되었다. 불바퀴들이 들어오려는 빽빽한 대형 속으로 굴러갔다. 근거리에서 던진 폭발물들. 돌파구는 연기와 불과 혼란으로 가득 찬 병목이 되었다. 오스만군은 밀었고 수비대는 밀어냈다. 시간 동안 그 틈은 발로 측정되는 단위로 손이 바뀌었다. 그리고 서서히 공격이 멈추기 시작했다. 오스만군이 병사들을 소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줄의 병사들이 주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수십 개의 요새를 통과해 싸워왔다. 전에도 저항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에게르에서 보고 있는 것은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 무너졌어야 할 수비대가 무너지지 않았다.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화염장치들은 계속 나왔다. 예측 불가능하고 무시무시했으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주저함이 뒤쪽으로 퍼졌다. 지휘관들이 알아챘고 공격이 물러갔다. 영구적으로는 아직 아니었다. 그러나 기세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 후 며칠에 일어난 일이 요새 안에 누군가가 살아남을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10월 중순이 되자 양측 모두 한계에 도달했다. 요새 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물이 거의 바닥났다. 식량 보급품이 소진되었다. 탄약은 한 발씩 배급되고 있었다. 부상자가 건강한 자보다 많았다. 성벽은 흙, 돌무더기, 그리고 절망으로 겨우 붙어 있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외부에서도 계산이 바뀌고 있었다. 오스만군은 3일이면 됐어야 할 요새에 39일을 보냈다. 공격, 터널 전투, 그리고 보르나미사의 무기로 인한 사상자가 쌓였다. 예상대로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적에 맞선 부대들의 사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더 큰 전략적 우려도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스만 보급선은 수백 마일의 적대적 영토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더 오래 머무른다는 것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했다. 수비대가 아니라 날씨와 이 규모의 부대를 적의 영토 깊숙이 유지하는 병참 문제 때문에 지휘관들이 논의했다. 또 하나의 공격이 요새를 함락할 수 있었다. 아마도 수비대는 분명히 끝에 와 있었다. 한 번 더 밀면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와 수 있었다는 목숨을 대가로 치르는 말이었다. 그리고 에게르에서의 이전 모든 아마도는 더 긴 공성전, 더 많은 사상자, 그리고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다. 1552년 10월 17일 포격이 시작된 지 39일 후 오스만군은 철수했다. 협상도 없었다. 공식적인 조건도 없었다. 의식도 없었다. 그들은 그냥 떠났다. 요새 안에서 생존자들은 군대가 성벽에서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천 개의 천막이 접히고 병사들의 행렬이 남쪽으로 이동했다. 포병 행렬이 굴러갔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이 세부 사항은 여러 기록에 등장한다. 수비대는 축하하지 않았다. 그들은 남은 성벽 위에 서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해진 이야기들이 빠뜨릴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기지 않았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차이는 그들이 그 과정에서 잃은 모든 것이었다. 에게르는 유지되었다. 1596년, 44년 후에 훨씬 더 큰 오스만군이 마침내 함락시킬 때까지 헝가리의 손에 남아 있었다. 공격이 아니라 내부 붕괴를 통해서 그의 수비대는 싸우지 않았다. 항복했다.
이것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제기한다. 같은 성벽, 같은 요새, 내부의 다른 사람들. 바뀐 것은 구조가 아니었다. 도보는 나중에 그가 지켜낸 바로 그 왕실에 의해 불충 혐의를 받았다. 음모 의심으로 투옥되는 시간을 보냈다. 에게르를 지킨 남자는 그가 구한 제국에 의해 처벌받았다. 보로미사는 포위전 이후 주요 출처에서 사라진다. 39일 동안 그토록 중요했던 그의 장치들은 다른 수비대에 채택되지 않았다. 그가 만들어낸 것은 에게르의 성벽 안에 머물렀고 지식은 그와 함께 사라졌다. 끓는 물을 나르고 사다리를 성벽에서 밀어냈고 병사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돌파구에서 해냈던 여성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는 것은 숫자다. 39일, 2000대 4만. 그러나 그 숫자는 그것이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포위전이 실제로 남겨놓은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요새 안의 사람들은 단순히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싸우지 않기를 선택하면 자기 편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 질문은 그들이 용감했는지가 아니다. 질문은 유일한 대안이 처형이었을 때도 용기가 여전히 의미 있는지다. 이것이 더 깊이 볼수록 이야기가 더 어려워지는 종류의 역사라면 구독하세요. 우리는 매주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약에 대해 알게 된 지금 달리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